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3학년 여러분, 우리 오늘은 시험은 또 다가오고, 우리 이때까지 배웠던 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지금 7시가 다 돼가. 하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찍는다는 거 제발 이 고생을 알아줘서 보시면서 오늘 걸 포인트로 잡아서 제발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좀 성취를 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이때까지 했던 거 쭉 한번 보시면 뭐가 있냐면 문학과 또 뭐 있냐? 우리 뭐 했어? 문법 했지? 문법 했고 그리고 듣기 말하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학에서는 어떤 걸 봤었냐면 우리가 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학 작품의 해석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문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 봤습니다. 뭐 봤죠? 자, 문장 성분과 문장의 짜임을 봤어요. 짜임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듣기 말하기에서는 최근에 했죠, 비교적. 덜덜덜덜덜덜 떨릴 때, 즉 말하기 불안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작품 해석을 하거나 자세한 것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했던 거, 필기했던 거 또 학습지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문학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문학을 보시면 자, 우리가 다양한 문학 작품의 해석 관점에 대해서 우리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야. 맞지? 요거 뭐게? 누가 그럴게? 이것도 그린 건가? 이거 지워도 되겠지? 뭔가 그린 거 아닌 것 같아. 자, 이것은 누가 그렸냐면 우리 반의 시영쿤과 아스윤쿤이 그린 그림입니다. 한번 확대해서 감상을 해보세요. 자, 그럼 넘어와서 자, 문학 작품의 관점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해석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텍스트, 문학이 있으면 자, 요거 자체로 해석하는 관점, 우리 뭐라 했죠? 내재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문학 가지고만, 작품 가지고만 우리가 감상을 해보자. 여기가 내재적 관점이고, 자, 그 다음에 독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바라보는 효용론적 관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있을까? 시대 관점 자체를 이제 배경, 시대 사회 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작품을 감상해보는 거, 반영론적 관점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작가의 생애라든가 작가의 작품 경향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표현론적 관점이 있었죠. 버트 하지만 요런 용어들은 아무짝에 쓰잘데기 없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뭐? 요 용어를 선생님이 잘 기억하라 했죠. 어떤 거? 자, 어떤 걸 중심으로 내가 해석을 하려고 지금 기반을 잡고 있냐, 그걸 보라 했습니다. 얘네가 뭘 중심으로 본 거야? 그렇지. 작가 중심. 쏘리. I'm so sorry. 자, 이게 아니라 뭐였지? 작품 중심으로. 내재적 관점은 작품 중심으로 봐서 작품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요거. 자, 효용론적 관점은 독자 중심. 독자가 어떤 얘기들을 꾸려내는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독자 중심으로 보는 거. 자, 반영론적 관점은 꼭 기억하세요. 현실 중심입니다. 쌤이 뭐 수업 시간에 역사 중심이 뭐니 얘기를 했지만 다 집어치우고, 자, 요거를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표현론적 관점은 뭐가 있어?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 계속 작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작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뭐냐? 첫 번째, 작품을 감상한, 즉 해석본을 보고 이게 어느 관점에서 해석한 거게, 그 이유가 뭐야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죠. 이유는 간단하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품을 중심으로 봤어.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할까? 화자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시적 상황이라든가 뭐 어조 태도라든가 그런 거 얘기하던가, 아니면 시 구절을 직접 언급하던가, 이런 식으로 시 안에서의 어떤 상황 또는 시 구절만 활용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작품 중심, 내재적 관점의 해석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유는 당연히 그거겠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작품을 감상한 해석본이 있어. 자, 그거를 볼 때 그걸 쭉쭉쭉쭉 읽어보니까 전혀 다른 건 터치한 게 없어. 다만 작품 안에서의 내용만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 그럼 뭐라고? 작품 중심이라고. 또 뭐냐? 이거 하면 뭐 어떨까? 그 당시의 시대가 이런 환경이었고 이런 문화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뭐 현실 중심으로 해석했네. 왜? 시대적 얘기를 계속 꺼내고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계속 언급을 했잖아. 그러니까 현실 중심이 되겠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아마 필기 보시면 정리해주면서 각각이 뭐 작가 중심 같은 경우는 생애라든가 작품 경향이라든가 이런 거 정리했었고, 현실 중심에서는 역사적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문화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 봤었고, 뭐 독자 중심에는 배경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것들을 쭉쭉쭉 봤었고, 작품 중심은 뭐 시구절 이런 것들을 봤었고, 자, 그런 것들이 우리 해석을 할 때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걸 잘 정리하시고, 아니면 내가 어떤 시를 그 감상법을 선택을 해서 그걸 한번 근거를 들어서 직접 해석해봐 라고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게,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야 될 시가 몇 개 있죠? 자, 3개 있지. 뭐냐? 이성구의 봄길 하나랑 고문이랑 신동엽의, 그 다음에 청포도의 이육사의 청포도, 요 3가지 있죠. 3가지를 요렇게도 한번 각각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요렇게도 한번 이해를 해보고 하시면은 공부 시험 문제 준비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면 문학에서 나온 것들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플러스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것들, 시적 화자 찾고 대상 찾고 상황 찾고 그 화자가 어떤 어조를 가지고 태도를 취하고 있냐,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꼭 해야 된단 말입니다. 정리를 집에서 자꾸 자빠져 자면서 핸드폰 유튜브나 보지 말고 그 시간에 딱 5분만 투자해가지고 해봐봐. 시험 성적이 달라지겠다. 그리고 너희가 언제 한번 이렇게 문학 작품을 이렇게 깊게 읽어보겠어. 맞지? 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다양한 관점에서 작품 읽어보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법은 최근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문장 성분. 자, 문장 성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미 다 정리를 했었지만, 문장 성분은 크게 뭐로 나눌 수 있어? 자, 주성분과 부속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독립성분까지 얘기했지만 요거는 뭐 쓸데없다. 여러분들이 일단 크게 요 두 성분 위주로 봐라. 그럼 주성분에는 뭐 있었어? 주어, 또 뭐 있어? 이젠 얘기할 수 있어야지. 목적어, 보어, 서술어 있었고, 부속 성분은 관용어와 부사어 이렇게 2가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주어는 문장 안에서 주체가 되는 거, 목적어는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거,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해주는 말이라 했습니다. 즉, 우리가 문장 성분이라 하면 주성분, 필수 성분들은 모든 게 문장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반드시,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부속 성분의 핵심 뭐야? 이거는 꾸밈이란 말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을 때는 반드시 어떤 대상들을 꾸며줘야 돼. 자, 관용어는 뭐 꾸며줍니까? 체언을 수식해주고 꾸며주고 부사어는 뭐 문장도 꾸며주고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다 꾸며주지만 기본적으로는 서술어를 꾸며준다. 그거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우리 조사도 봐야지.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용어, 부사어 등은 이런 걸 형태적으로 우리가 확인도 해볼 수 있었잖아. 뭐였어? 자, 주어 같은 경우는 이, 가가 붙었고, 목적어는 을, 늘이 붙었고, 자, 보어는 똑같이 이, 가가 있고, 다만 어디서? 되다, 아니다, 앞에서 얘기를 했었고, 서술어는 뭐 딱히 그런 거 없었지. 자, 근데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것만 확인하자. 자, 동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고, 심지어 뭐도 될 수 있어, 얘들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체연에 이다가 붙은 형태. 요거를 꼭 까먹지 마십시오. 관용격 조사 같은 경우 뭐 의가 있고, 이거 뭐 부사격 조사는 너무 많아서, 에서 뭐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 엄청 많으니까 요거는 뭐 굳이 할 필요 있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넘어가자. 자,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게, 자, 이거 봐봐. 자, 주격 조사와 복격 조사, 보호격 조사가 같아 달라? 같지? 형태는 같은데 하는 역할이 같아 달라? 그렇지, 다르지?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분명히 비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 까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자, 첫 번째로 문장 성분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문장 성분 구분할 수 있으면, 자, 완전한 문장과 불완전한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이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어서 볼 수 있겠네. 그리고 각각의 문장 성분이 어떤 표지를 통해서 실현되는가 그것도 보시고, 자, 꾸밈의 그 역할을 하는 부속 성분 같은 경우는 부사어와 관용어의 이 역할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비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요것도 한번 알아보면 요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자. 자, 넘어왔어. 그러면 자, 빠르게 이 그림을 유지하면서 지우려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봅시다. 자, 겹문장과 혼문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자, 혼문장은 뭐였어? 자, 호시든 겹이든 둘 중에 제일 핵심 뭐야? 문장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저 두 가지가 갈라졌지. 자, 혼문장은 문장의 개수가 몇 개? 한 개. 겹문장은 두 개 이상입니다. 맞죠? 자, 여기서 그러면 결국에 알 수 있는 건 뭐냐? 자, 문장이 몇 개는 이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문장의 개수를 결정하는 게 뭔지가 더 핵심이지 않을까? 문장의 개수는 누가 결정해? 그렇죠. 서술어가 결정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리 긴 문장이 나와도 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문장이 몇 개인지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요거를 절대 까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결해 보면 될 것 같고, 자,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겹문장이야. 겹문장은 크게 몇 가지로 나뉘죠?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어진 문장은 문장과 문장이 있을 때 이렇게 나란하게 이어진 것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나란하게 1번 문장과 2번 문장이 이어졌을 때, 자, 이 둘 간의 의미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알 수 있는 건 최종적으로 첫 번째. 자, 너희 대등적인지 종속적인지
구분 가능?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자, 두 번째 뭐 있을까? 자, 요렇게 이어질 때는 그냥 문장이 점점 이어질까? 아니지. 그러면은 문장 두 개잖아. 그럼 문장 한 개로 이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1번 문장의 동사 끝에 뭐가 어떤 어미가 붙어? 연결 지어주는 연결 어미가 붙지. 자, 그래서 각각의 연결 어미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냐? 그리고 그 찾은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 가능? 물어볼 수 있겠지. 세 번째. 자, 수업 때 얘기했지만, 자, 대등절과 종속절의 핵심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등절과 종속절을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번 비교 가능한가? 그거를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높아심에 얘기하면, 자, 대등절 같은 경우는 1번과 2번 문장이 똑 떼어놔도 문제가 안 돼. 아니면 심지어 이 문장을 뒤집어도 상관없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상호 문장이, 앞뒤 문장의 의미 관계가 어떻다? 독립적이다. 반면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뭐? 앞뒤 문장이 의미 관계가 어떻다? 의존적이다. 그래서 똑 떼어놓을 수도 없고 이 두 문장을 바꿨을 때 의미조차도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가게 된다. 그거를 까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요거 다 나오는 건데 너희 공부 꼭 해야 된다. 너희 공부한다 해서 찍어주는데 이거 공부 안 하면 진짜 죽여버린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아는 문장 한번 봅시다. 자, 아는 문장 하면 사실상 거의 끝났다. 자, 아는 문장 한번 봅시다. 자, 아는 문장 보시면 이거 다 지워보자. 자, 아는 문장 개념부터 봅시다. 자, 아는 문장 개념 간단하게 보면은, 자, 주어와 동사 아까는 나란하게 이어졌어.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문장이 주어와 서술을 가진 이 문장에 쏙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가? 어떻게? 이 큰 문장, 보다 큰 문장에 문장 성분으로 들어갑니다. 문장 성분으로 들어가는데 문장이 그냥 들어가면은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것이 문장 성분처럼 기능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단어처럼 보이게 만들어. 그렇게 이 문장 끝에 서술어 끝에 어떤 어미가 붙어서 단어처럼 보이게 만들어주는데 그것을 뭐라 한다? 전성어미라고 한다. 그래서 이 포인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문장 성분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자, 때로는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하고, 뭐냐, 관형절이라고도 하고, 부사절, 뭐 서술절, 인용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명사절은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서 전성어미부터 체크를 잘 해봐야겠지. 명사절은, 자, A 라인, 자, 기가 붙었을 때 명사절로 역할이 가능하고, 요거는 뭐 있어? 뭐 던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부사절은 선생님 이거 다 중요하다 해서 선생님 학습지에는 GPT랑 요새 좀 싸우다 보니까 그 자료 만들다가 종속절 연결 의미랑 조금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 한번 좀 학습지에 있는 내용은 잠시 좀 적어두시고 없어도 상관없어. 여기 적었던 거 중심으로 좀 얘들아 기억을 해야 돼. 요거는 확실한 전성어미거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개, 도로,
요게 연결돼서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확실한 부사절을 만드는 부사형 전성어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서술절은 표지가 따로 없었습니다. 인용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인용 같은 경우는 조사라고가 쓰였고, 자, 간접 인용 같은 경우는 어미가 쓰였죠. 다양한 어미가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인용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장 전체수 역할을 보면 이 부사절에 가까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건 뭐냐? 자, 직접 인용에서 간접 인용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것들이 바뀌냐? 그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 어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예시 몇 개씩만 들어보고 요 문법도 한번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명사절부터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명사절에는 전성어미 뭐 쓰인다고 했지? 벌써 까먹노? 뭐 있어? 그렇지, 음기였지? 자, 음기로 쓰인 것 중에서 우리가 음을 쓴 거, 기를 쓴 거 하나씩 다 볼까? 자, 보면은 자, 아이유가 방송국에 왔음이 확실하다, 뭐 분명하다 하나와 시험에 통과하기가 어렵다. 이 두 가지가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미 한번 찾아보자. 자, 어미 뭐 있어? 뭐 있어? 그렇지, 여기 하나랑 기 이렇게 두 개 있네. 자, 어떤 문장이 이 안에 이 전체 문장이 들어온 거야? 자, 보면은 자, 아이유가 확실해. 뭐가 확실해? 라고 했을 때 아이유가 방송국에 왔다 라는 문장이, 이 전체 문장이 뭐로 왔어? 주어로 왔네. 맞지? 그래서 우리가 명사절을 한 거고, 요거 같은 경우도 시험에 통과하다라는 것과 무엇이 어렵다라는 문장이 있어. 근데 그 문장이 어렵다는 문장이 뭐가 되어준 거야? 시험에 통과하다가 기가 붙음으로 인해서 여기서도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네. 맞죠? 자, 명사절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우리가 체연화 표현은 뭐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 있어. 다만 각각의 자리에 오는 것들을 보면 조사를 제외하고 전부 다 체연인 명사들이 온단 말이야. 근데 이 명사 역할 자리에 뭐가 오는 거야? 이런 것처럼 시험에 통과하다, 아이유가 방송국에 왔다처럼 문장이 들어가게 된다고. 즉 문장이 명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리를 한다고? 명사절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관용절도 한번 볼까요? 이거 언제 지었다 언제 다 하노 이거. 하지만 너희들 위해서라면 다 할 수 있지? 자, 보시면 이거 하나만 해보자. 자, 네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미를 찾아보면 어떤 게 있을까? 그렇지, 은이 있지. 맞지? 은은 뭘 만드는 거였지? 관형절을 만드는 관형형 어미였다. 맞나? 자, 그럼 여기 어떤 게 숨어 있어? 자, 너가 음식을 만들다란 문장이 이 안에 쏙 들어온 거지. 음식이 맛있다 라는 문장 안에 어떻게 들어왔어? 근데 이 음식이 앞에 오니까 요거는 생략하고, 자, 너가 만든 음식이 맛있다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 전체가 뭘 꾸미고 있지? 음식 체연을 꾸미고 있네. 체연을 꾸미는 어떤 성분? 관형어라고 했습니다. 그럼 관형어 자리에 지금 이 문장이 온 거네. 자, 문장 전체가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함으로써 만들고 있어. 즉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어, 문장 전체가. 그럼 이건 무슨 절? 관형절이라고 한다. 알겠죠?
계속 하다 보니까 느낌이 좀 오지? 자, 부사절을 그러면 그 다음에 봅시다. 자, 부사절. 자, 암살자가 기척도 없이 표적에게 다가갔다. 뭐 이거랑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었다. 뭐 이런 거 하고 이 정도만 해볼까? 뭐 도록도 있긴 한데 대표적인 것만 보자. 자, 보시면 전성음이 똑같이 찾아보자. 아까 전성음이 뭐라고 했니? 자, 이도 있었고 개도 있었다. 이거 개야. 개도 있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과연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봅시다. 자, 표적에게 암살자가 다가갔어. 어떻게 다가갔어? 표적에게 기척도 없이 다가갔습니다. 표적에게. 자, 그럼 뭘 꾸며주고 있어?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네? 그러면 기척도 없다. 암살자가 기척도 없다라는 문장은 즉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니?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부사절이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었다는 두 문장으로 나누면 아이들이 행복하다와 아이들이 웃었다 라는 문장이 있겠지. 자, 그 중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요거 자, 뭘 꾸며주고 있어? 웃긴 웃었는데 어떻게 웃었다고? 하고 행복하게 웃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행복하다라는 이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네. 그러면 이거 뭐? 부사절이라고.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부사형 전성어미는 확실한 건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잊지 마세요. 요거를 가지고도 절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쌤이 실수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넘어가서 서술절은 여러분들이 요 형태만 꼭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서술절은 쌤은 다리가 없다라고 했을 때, 자, 형태적으로 봤을 때 주어가 나오고 서술어가 나오는 주어가 두 번 나오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다리가 없어. 근데 앞에 있어. 주어가 또 보이는 게 주어로 보이는 게 있어. 근데 다리가 없는 주체가 누구냐고 했을 때 우리가 뱀이라는 거 말할 수 있지. 즉 우리가 주어 서술어를 가진 이 전체 문장 전체가 이 주어의 문장에 서술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절? 서술절이라고 한다. 를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형태적으로 여러분이 먼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진짜 그게 문장 전체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직접 인용에서 간접 인용으로 바꾸는 한 형태를 한번 볼 건데, 야, 이거 사고다. 이 시간이 제법 많이 나오겠는데? 쓰는데 이 시간 다 가겠다, 이거. 하지만, 해봐야죠. 자, 하하는, 자, 직접 인용이야, 이거는. 나는 별을 좋아해. 하고 얘기했다. 쏘리. 좋아해. 아까 뭐라 했어? 조사라고가 와야 되지. 직접 인용을 라고 말했다. 요거 한 바로 바꿔보자. 자,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하나는 자기가 별을 좋아한 다하고 말했다라고 적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다 쓰려면 글씨 좀 크기를 줄여야겠다. 안 보이면 확대해서 봐라. 자, 그 다음에 자, 용현이가
지금 밖에 연예인 만나봐 라고 했어. 지금 밖에 연예인이 만나봐 하고 느낌표를 붙이면 얘기했어 라고 말했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바꾸면 어떻게 돼? 용현이가 지금 밖에 연예인이 왔다고 말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윈터가 용현이에게 어제 바빴어? 하고 물은 거야. 윈터가 용현이를 좋아하는 거지. 바빴어? 하고 라고 물었더니 그 이는 상상하지 말자. 상상만 해도 행복하니까. 자, 이거 간접 인용으로 바꿔보자. 윈터가 용현이에게 어제 뭐까? 바꾸면은 바빴냐고 물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용현이가 이제 드디어 용기를 낸 거야. 이제 썸을 타기 시작한 거지. 자, 용현이가 윈터에게 카리스마 있게 마 나오나 해가지고 윈터에게 같이 밥 먹자라고 데이트 신청을 한 거야. 자, 그럼 윈터는 뭐라 했을까? 얼굴이 붉어지면서 좋다고 했지 않았을까요? 내 희망사항 그냥 됐다라고 해서 요거 바꾸면 간접 인용으로 바꾸면 뭘까? 자, 바꾸면 용현이가 윈터에게 같이 밥 먹자고 말했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언니가 다른 문장 언니가 나에게 학교 가라 하고 명령을 했어 라고 말했어. 자, 이거 간접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언니가 나에게 학교 가 라고 말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아이고 대단해. 이거 언제 쉽지 않아.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뭘까? 자, 이거 무슨 문장이야? 지금 이게 직접 인용해서 요거는 평서형이야. 평서문이야. 그리고 이거는 왔나봐 하고 느낌표 붙은 거 보니까 감탄문이야. 자, 요거는 물음표 붙었네. 뭐지? 의문문이야. 이거는 같이 먹자는 거 제안하는 거잖아. 뭐지? 청유형이야. 청유문이야. 자, 이거는 야 가라 시킨 거네. 자, 명령문이야. 근데 요 문장이 달라짐에 따라서 간접 인용으로 바꿨을 때 보면은 평서문 다고 감탄문 다고인데 의문부터 바뀌어. 의문문은 야고. 자, 청유문은 뭐야? 자고. 자, 명령문을 라고. 아하. 우리가 문장의 유형에 따라서 자, 세부적으로 적어줘야겠지. 평서형과 감탄문은 어미 다고가, 의문문은 야고가, 명령문은 뭐야? 라고가, 청유문은 자고가 이렇게 쓰였죠. 자, 문장의 유형에 따라 이런 식으로 어미가 쓰인데 즉 뭐야? 문장의 유형에 따라서 어미가 달라진다라는 결과가 있네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물론 이제 올라가면 이거 말고도 직접 인용해서 간접 인용으로 바꿨을 때 어떤 것들이 달라집니까? 뭐 인칭의 변화, 시간 표현의 변화,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문장의 유형이 달라짐에 따라서 다고, 야고, 자고, 라고 이런 식으로 어미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말하기 불안 오늘 했던 거 한번 보시고 그것만 보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시간 이거 제법 났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시간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제발. 왜냐면 이거 올리는 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거든. 내 폰이 이상한 건가? 그래도 아이폰 14인데. 자, 나도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요것만 설명하고 우리 마무리 합시다. 내일 그래야 우리 웃음을 볼 수 있어. 아니면 나 또 내일 다크서클 밑에까지 내려와서 너희 보고 또 웃음이 안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자, 말하기 불안 봅시다. 자, 말하기 불안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말하기 상황을 닥쳤을 때 말하기 직전이나 말하는 도중에 덜덜덜덜덜 하고 떠는 걸 우리가 말하기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자, 말하기 불안은 다른 거 없어. 이 말하기 불안에는 유형이 있다고 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성향적으로 불안한 성향 불안이 있고, 자, 특정 상황이 닥치니까 갑자기 닥치게 됐어. 그럼 불안할 수밖에 없지. 상황 불안이 있다. 각각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성향 불안의 원인과 상황 불안의 원인이 있고 그것에 대한 대처 방안이 다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요거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문제입니다. 자, 성향 불안 같은 경우 뭐 있어? 타고나게 성격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 자아개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아니면 부정적인 어떤 말하기 경험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 그런 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려 했어? 체계적 둔감법을 쓰거나 실제 상황을 노출시키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라고 했고, 자, 원인 같은 경우는 뭐였어? 상황 불안 같은 경우는 뭐였어? 말하기 준비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갑자기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이거 생각해봐. 대처 방안 어떻게 쓰면 될까? 말하기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준비를 더 철저하게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대처 방안이 되겠지. 맞죠? 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또 얘기는 해볼까? 또 뭐 있어? 자, 공식적인 낯선 환경, 압박되는 경험 속에서 압박 면접을 하는 상황,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낯선 환경에 갑자기 노출됐을 때 우리가 상황 불안이 생길 수 있다. 그럴 때 뭐 인식 전환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말하기 불안에서의 핵심 개념은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요거 가지고 뭐 하는 거지? 상황 시뮬레이션에 어떤 시뮬레이션이 오더라도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요거를 상황에 적용시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성향 불안이네. 이건 상황 불안이야. 왜? 라고 했을 때 근거를 들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각각에 따라서 원인이 어떻고 대처 방안은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우리 요번에 같이 나가본 진도의 단원들을 모두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아진 양과 시연 양의 그림에도 감사를 표하며 이번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화이팅!